앞서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면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위원님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으신 것처럼 중국이 다음 달 3일에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참석을 위해서 중국으로 간다고 하네요. 예. 이번 방문 예정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원래는 사실은 지금 블라디보스톡 갈 가능성이 더 점쳐졌었죠. 네. 예. 왜냐하면 9월 초에 푸틴 대통령이 항상 참석하는 동반경제 포럼이 9월 첫째 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겸사겸사 시기가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올해 김 위원장이 방러를 하기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베이징 왜냐하면 올 초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보면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의외로 한일 관계 복원, 강화,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예.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 북중러는 또 관계를 강화하게 돼 있어요. 아.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휴전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전비 마련하는 석유파는 것도 쉽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고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소위 한 놈만 팬다. 중국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러는 또 결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 밀착으로 재미를 좀 봤는데 반작용으로 북중 관계 나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북중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2018년으로 지금 6년 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2012년 1월에 사실상 출범, 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때 7년 동안 아무 짓거리 안 하고 내부 단속만 하다가 처음으로 2018년 3월에 달에 갑니다. 시진핑을 만나러. 그리고 4월 달에 한 달 뒤에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지 않으면 후방이 좀 허전하면 북미 관계가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후방을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러시아를 김 위원장이 간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시기가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푸틴을 만나면 굳이 러시아를 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봤을 때 의외의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 중국이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26명의 외국 정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먼저 푸틴 대통령을 부르고 그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로 호명을 했거든요. 뭐 이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전통적으로 북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친중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포진에 있거든요. 1대1로 듣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던 최근까지 올 1월 달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보낸 친서를 그걸 3면에 1면도 아니고 그것도 쿠바나 이런 데보다 더 뒤쪽에 네. 이름도 없이 실어서 최악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결국 중국이 한국이 미국으로 경사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무게추를 활용을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 다시 말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북러 밀착으로 삐져나갔던 북한을 다시 중국의 영향권에 놓고 싶다.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사실은 마오쩌둥 때부터 북중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갑을 관계는 아니었고 예. 뭐 이 부침이 있었지만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소원해졌던 관계를 이번을 계기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거죠.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이후에 6년 만인데 사실 김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보면
다자회견 행사에 참석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전례가 또 없는 김 위원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인 이 전승절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놓고 이제 파격적이다 그런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응한 배경 아까 이제 뭐 북중러 구도, 예. 북중러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구도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큰 배경을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자회견을 했던 북한 지도자는 김일성밖에 없어요. 김정일도 다자회견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의 경우에,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북러 관계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다자회견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미, 그러니까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패했거든요. 하노이에서. 그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현 국면을 신냉전 다극화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판 신냉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의 신냉전에게 탄력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지금 모이는 국가들이 대부분 사실은 친중 친러 국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러 관계를 이제 북러 밀착을 에너지로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서 권위주의 연대를 꾀하는 게 아니냐.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내보낸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대결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정권이 지금 대내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 그다음에 북러 밀착을 통한 자신감 이런 게 지금 다자회견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일본과 미국 잇따라 방문해서 한미일 공조를 다진 것이 의식한 조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올 1월까지 최악이었지만 북중이 그 이후로 왕해진 주북 그 중국 대사의 행보가 이 관계 개선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둔 행보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은 이제 밑밥을 소위 깔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묻혔어요, 예고편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크니까. 예. 근데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예. 관계 발전이 왔지만 부침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가까운 이 돌파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한미 정상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회계 그 균형추를 남북보다는 처음에는 사실은 정동영 장관 임명이나 이정수 장관 임명 때 남북관계 의지를 좀 읽혔잖아요. 근데 북한의 어떤 완강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정세 이런 걸 보면 조금 무게중심이 국제주의로 좀 옮겨간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중국 모두 이번에 3자 회동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서 다음 달 전승절 행사까지 중국에 머물고 북중러 3국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흔치 않은 일인데 3자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쪽 그 지금 모인 국가들이 네. 대부분 다 권위주의 국가들이에요. 원래 이 그림은 바이든 때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오바마 때 피보트 A시 아시아 중시, 트럼프 일기 때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 정부 때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탄생했거든요. 네. 여기에 중국, 러시아, 시리아, 뭐 북한, 이란 이런 데들이 배제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친중 친러 권위주의 국가들이 모두 모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크게 보면 이쪽 그 서방 진영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대립구도의 그림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중심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3자 회담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북중러 정상회담 성사되면 새 정상 만나서 뭘 먼저 논의할까요?
일단은 사실은 당장 할 얘기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모인 그 자체가 중요하죠. 사상 최초니까요. 메시지. 사상 최초니까요. 그리고 지금 모인다고 해도 뭐 당장 관계가 급속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 이 관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북중 관계는 지금까지 사실은 항상 갑을 관계가 아니었어요. 항상 이 애증의 관계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대한 종속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거든요.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게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친윤파 제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연대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속하게 관계가 발전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간에도 당장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 군 부대 배치도를 보면 한 7, 80%가 유럽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영토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브락스크주, 아무르주, 연해주, 한반도 면적의 4~5배 되는 지역이 1858년 아이온 조약, 60년 베이징 조약 이거에 의해서 러시아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는 연해주부터 거대한 면적이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해주는 이 시베리아 극동 쪽은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지만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항상 두렵죠. 1000만, 2000명만 들어와서 앉아도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냉전기에도 북중로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정도의 공고함을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3자가 처음으로 지금 김일성 이후에 회동을 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 재편의 계획의 시작이 되니까 이걸 만만히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 의전설 2위가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김 위원장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우리를 철두철미 주적, 예. 김여정 담화대라면 절대로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제 투명인간 취급할 가능성. 근데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북한 내부에서는 세계적인 지도자 정치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악수할 수도 있겠죠. 약간 대화를 나눌 국가 수. 대 국가의 그렇죠. 만남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관계가 아니고 예.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그건 안 하겠다는 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대한민국 조한 관계 외교 관계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 담화를 낼 때 외무성 국장들하고 회의한 다음에 담화를 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외무성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조평통이나 통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럼 좀 그림이 어색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본인이 자기가 주도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려면은 의장하고 격의 없이 악수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의 순회니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렇군요. 우 의장과 김 위원장 만남이 말씀대로 반반에서 그 반으로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대통령이 갔었기 때문에 예. 북중로 입장에서도 좀 왔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 의장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 그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만일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간다고 했을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의 그림을 보면. 그랬군요. 그러나 이 그림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를 앞둔 그런 사전 포석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김정은 정권이. 왜냐면 2018년도 그랬으니까요. 2018년 3월에 시진핑 만나고 4월 문재인 대통령, 6월 트럼프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지금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예. 그렇게 보면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김정은의.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 만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돈은 안 쓰거든요. 예. 합의는 하고 돈은 우리 보고 내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이나. 캐도 경수로 사업도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 현실이에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남북 관계로는 안 만나지만 국가 대 국가는 만나서 얻어갈 건 얻어가겠다 이런 입장일 거거든요. 예. 어차피 비용은 미국 정부가 안 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림이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남의 어떤 밑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만나시라고. 그건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건 이해한다. 그럼 만나라. 그러면 이게 물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북 관계는 안 할 거예요. 만나면 조한 관계, 국가 대 국가. 우리는 다른 나라야. 이 관계 가능성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북한이 우리 코리아 패싱을 하니 북미가 먼저 만나라. 그러면 페이스메이커 거기에 우리가 연동돼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얘기인 거군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한 관계의 이상으로 남북 관계의 대화 물꼬는 아직 요원하다. 남북은 말씀이신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쪽은 만나면 조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좀 안개 속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끌어갈까요? 러우 전쟁이 단기간에 안 끝날 거예요. 네. 휴전을 해도. 우리도 6.25 3년 동안 2년 휴전에 협상했거든요. 그러면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파병 가능성. 그럼 휴전하면 돌아오느냐? 휴전하면 지금 새로 생긴 러우 전선이 1200km.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면서 거기도 1300km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병력이 휴전에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북러 군사 밀착은 계속 갈 거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올 때 다르거든요. 다르죠. 전쟁할 때만큼은 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군사보다는 전후 복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재건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유럽하고는 이제 척졌잖아요. 그럼 결국 동쪽에서 협상, 경제적인 복구 협상을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과 인도는 너무 부담스럽고 많으니까 규모가.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가 있고 딱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건축, 기계, 설비, 반도체, 경공업.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한테 손을 내밀 거다.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구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이런 전략이 지금 트럼프 푸틴 정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한반도 전략이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남북을 동시에 아우르는 두 개의 한반도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무게추를 좀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와 어떤 그것들을 공개할 것인가, 전략 무기들을 시주 소개 내용을 좀 보면 이번 행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열병식을 했잖아요. 미국도.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불행하게도 전쟁의 뉴노멀 시대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안보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마 이 시진핑 정권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모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은 항모 전단이거든요. 항모 전단으로 근접을 시켜서 압박을 하거든요. 네. 너무 머니까.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의 전략은 A2AD 전략입니다. 반접근, 오지마, 지역 거부. 원거리에서 미 함대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동풍계열 미사일들,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 여러 개 다양한 어떤 전략적 타격 능력,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그다음에 미국이 아파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2027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랬거든요. 그 전쟁은 사실은 양안이죠. 양안과 관련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행동으로 보여주겠죠. 이제 말은 다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3기 시작하면서 양안 통일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해라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2027년 전쟁설의 그 소스거든요. 요 말을 뒷받침할 무기 체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